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4분기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도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 행사 같은 경우는 이 서울 금융 중심지 그리고 금융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1시간 동안 1부가 진행된 다음에 2부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2시간 동안 여러분들 많은 시청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요. 여의도 한복판입니다. 네, 한 중심에 저희가 서 있는데, 예, 쫙, 이게 뒤에 멋진 여의도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예, 잘 안 보이네요. 네, 아쉽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서울 금융허브 중심지인 여의도에 위치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서울국제금융오피스인데 이곳은 서울시 금융산업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서요. 금융시장 선진화와 또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번 분기 세미나를 통해서 2022년 저희가 연말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고 복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한 해 금융 이슈를 토대로 이 향후 서울 금융 중심지 발전과 금융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실 세 분의 패널분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제 옆에 계시는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박사님 함께 해주십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 옆에는 국민대 법과대 안경봉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페이민트 김영환 대표님도 함께 해 주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일부 토론을 좀 진행을 해 볼 텐데 오셔서 좀 어리둥절 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좀 즐거운 분위기의 토크 콘서트라고 했는데 기자 간담회 같은 느낌이 되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토크 콘서트 맞습니다.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분위기 보고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예,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요. 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분 모시고 분기 세미나 진행을 해 볼 텐데 자, 질문을 제가 세 분께 던져 드릴 건데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야기 안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편안하게라고 하니까 나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제가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여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시청자분들? 여의도. 네, 맞습니다.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입니다. 세계의 여러 금융 중심지 중 서울 금융 중심지 이 여의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시다 보니까 여의도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입지와 현황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라고 저희가 질문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드렸었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이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되면서 공식화가 됐고 그 전부터도 뭐 사실 금융, 경제의 중심이라고 하면 여의도를 바로 떠올릴 정도로 예, 거의 뭐 고유 명사처럼 많이들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여의도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시는 우리 박사님, 제가 여의도가 2009년에 지정이 됐대요. 그 전부터는 그럼 금융 중심지가 아니었습니까? 하고 여쭤봤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아, 예. 말씀하신 대로 네. 2009년에 여의도가 부산과 더불어서 서울이 이제 금융 중심지로 지정은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여의도라는 위치 자체가 이제 한강의 가운데에 있고 맞아요. 강북과 이제 강남의 사이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섬인데요. 섬이 사실 이제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완전히 모래밭이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5.16 네. 군사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여의도를 개발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여의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 60년대, 60년대 말 70년대부터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0년대부터 사실 우리나라 금융이 어떻게 보면 8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어떤 경제 성장을 통해서 금융이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여의도도 사실 90년대 발전을 이제 중반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을 거치면서 이제 금융중심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많은 금융회사들이 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집적이 되면서 이제 금융의 어떤 타운으로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네. 이런 인위적인 금융타운의 형성 자체도 뭐 사실 뉴욕과 같은 도시랑 비교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게요. 그렇죠. 뉴욕에 이제 저희가 하면 바로 떠오르는 월가 이런 맞습니다. 것처럼 있잖아요. 월가도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 인디안들을 미국 사람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성벽을 쌓으면서 이제 월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건데 그렇게 인위적인 금융 도시들이 뭐 세계적인 중심지로 발돋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 중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미국에 월가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여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거의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여의도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여쭤봤었냐면 우리 교수님은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요, 나이가. MZ 세대여가지고, 네. 이 역사에 대해서는 좀 무지합니다. 찾아보고 이제 오긴 했지만, 우리 교수님, 박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여의도, 우리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좀 인위적으로 여기를 이제 만든 곳이고 또 경제, 금융 하면 떠오르는 섬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도 월가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우리 안경봉 교수님은 이 여의도 입지와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예, 지금 이윤석 박사님이 여의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70년대 말에 처음 서울을 올라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네. 당시에 여의도는 막 개발이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시범 아파트가 아마 아파트로서 처음 지어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때 이후에 아마 점점 이 금융 중심지가 되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금융이라고 그러면 서울에서는 명동이 중심이었다가 여의도가 이제 그 지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면서 금융기관들이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고 지금 주로 이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여의도에는 현재 거래소, 한국거래소도 있고요.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도 있고 또 그 금융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은행, 정권, 보험 이 세 가지를 그쵸. 얘기하는데 그 모든 그 금융, 정권, 보험의 본사가 대부분 여기 그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도 여기 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그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네. 회계나 여러 가지 그 사무 이런 것들이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그 회계 법인 중에서도 아주 굴지의 법인들이 여기에 그 집중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금융산업이 발달하기에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의도에 입성한다. 여의도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경제, 금융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면 자, 우리 핀테크 기업 대표이신 우리 김영환 대표님도 네. 핀테크 기업의 대표로서 이 여의도에서 일을 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 여의도로 오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성수에 있는데요. 아. 네, 성수에 있는데 여의도 좀 비쌉니다. 그렇죠. 땅값 비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성수에 있고요. 여의도에는 핀테크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여의도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저희는 지급결제를 하는 회사여서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급결제와 관련된 회사들이 주로 말씀하신 종로에 많이 모여 있어요. 이제 카드사들이라든가. 카드사들. 예. 네. 그 접근성으로 보면 이제 강북의 그 성수 쪽이 좀 더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수로 갔던 것이고. 접근성을 생각하셨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증권사와 뭐 은행, 이제 보험사 이런 쪽하고 거래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여의도가 좀 더 편한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여의도가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좋은 곳이고요. 금융 허브 뭐 이제 이런 단어들 중에서 지금 금융 중심지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금융허브라는 단어를 쓰고 그게 금융허브가 되고자 하는 그 한국의 도전은 벌써 2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역사가 꽤 됐군요. 예, 네. 노무현 정부 때부터니까 이게 약간 월드컵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네, 얘기니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네. 네. 그 이제 몇 년 후면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데 핀테크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큰 레거시 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빅테크라고 하는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라고 하는 산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삼국지처럼 이렇게 좀 산업이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좀 그런 지형이 만들어진 상황이라 핀테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여의도는 레거시의 아성입니다. 레거시의 아성. 네. 굉장히 고급 단어를 쓰시네요. 그래서 대표님. 여기를 어떻게 하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레거시들과 그 연동을 하고 이들의 업무를 가져가서 이렇게 네. 대체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여의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여의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는 게 너무 또 신기하네요. 아무튼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여의도 금융 중심지로 선정된 이후로 이 금융의 메카, 한국에서 금융의 메카다라고는 이야기하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꿈은 이루어진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만 이제 국제금융지수로 저희가 판단을 하건데 2022년 3월 기준 서울이 11위 혹은 1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이 6위, 상하이가 4위, 베이징이 8위, 도쿄가 9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다 10위권 안에 이 국제 금융 지수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물론 2019년에 30위 밖이었대요. 근데 순위를 3년 만에 많이 점프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가 말씀드린 다른 도시들보다 이제 좀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10위권 안을 넘어서 탑5 안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개혁들이 좀 있어야 될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 금융 중심지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 세제 측면에서 지원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지 각 전문가분들께 좀 여쭈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성적을 한 10위권 밖에 있다가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공부를 뼈와 살을 깎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공부를 할 때도. 근데 저희가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려면 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박사님. 네. 누구를 콕 해주실 것 같아서. 네. 교수님을 먼저. 네, 교수님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제가 세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화두는 저희들 이제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시아권에서 이제 뭐 세계에서 비교될 만한 도시들은 많이 있는데 주로 싱가포르가 홍콩을 많이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가 홍콩. 예. 그래서 싱가포르의 경우에 그 싱가포르가 홍콩이 이제 갖는 큰 특징이 저희 국제조세에 있어서 소위 거주지국 과세 원칙과 원천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회사라고 하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나 바깥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다 한국에서 다 과세를 내야 합니다.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이죠. 네네. 반면에 싱가포르나 홍콩이 갖고 있는 제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소위 원천지국 과세라고 해서 싱가포르나 홍콩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그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싱가포르과 홍콩은 싱가포르가 홍콩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랑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세 측면에서 만일에 좀 금융산업을 지원한다면 점점 이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서 원천지국 과세 원칙으로 제도를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아마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확실히 저희보다 앞서가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제도적으로 조금 더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걸 제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확실히? 아까 제가 이제 원천지국하고 구조직 과세 원칙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를 썼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해외 자회사에서 그 국내 모회사로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거주직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지만, 국내에서도 또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그 홍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지국 과세 제도를 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아예 소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랑 많은 차이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막 그런 제도를 부분적으로만 자꾸 받아들여야 아마 이게 그 저희들이 그 소위 금융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금융 중심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해외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이 서울에 와서 금융 산업을 종사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랬을 때 거주직 과세 원칙이 갖는 그런 그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해 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 국내에도 더 활기가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또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다른 도시들보다 언급됐던 도시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홍콩 같은 사례를 보면 최근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홍콩에서 있는 이러한 돈들이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져나간 돈은 사실 돌긴 돌아야 되잖아요. 어딘가로 가긴 갈 건데 그 다음 목적지가 서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을 경제방송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시던데 우리 박사님 옆에서 굉장히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데 예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정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연구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 뭐 정답이 있다기보다도 저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의 어떤 나갈 방향과 관련해서 뭐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 아까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싱가포르나 홍콩이 과거에 어떤 발전했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저는 그것이 우리만의 어떤 발전 모델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냐. 물론 그쵸. 배워야 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과세 원칙이라든지 어떤 세제상의 혜택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홍콩과 싱가포르과 같은 도시국가랑 우리나라처럼 이제 5천만의 인구를 가진 뭐 어찌됐든 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물론 이제 북한까지 합치면 저희가 훨씬 더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도시국가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모델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우수한 두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홍콩이나 이제 싱가포르는 사실은 이제 외국인의 어떤 우수한 두뇌나 인력에 의존하는 그런 국가의 어떤 발전 모델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이제 사실 이때까지 유치 중심의 어떤 금융 중심지 그래서 지금 여기 여의도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 금융회사들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해외 진출을 더 많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금융산업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고, 그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년, 20년 정도의 해외 진출을 꾸준히 계속한 결과 지금은 업권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10%에 가까운 해외 수익을 저희가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외 진출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어떤 금융회사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다른 나라들한테 인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유치를 굳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마치 우리나라가 런던이나 뭐 뉴욕과 같은 그런 영국이나 미국을 바라봤을 때 네. 선진적인 금융국가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미국과 영국의 금융회사들이 기업이, 많이 네.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한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남아가 됐던 뭐 중앙아시아가 됐던 우리의 어떤 경제 발전 모델을 뒷받침해줬던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특히나 개도국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곁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금융의 어떤 강점을 잘 살리면서 향후에 우리 어떤 중심지와 관련된 좋은 어떤 방향성으로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1등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 1등 친구의 공부법이 저희랑 꼭 맞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상황에 맞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오히려 인위적으로 저희를 알리는 것보다 좋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좀 잘 나가다 보면 역으로 우리나라도 이 금융 선진국으로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출구 전략. 네, 이야기를 또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알아볼게요. 금융 중심지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금융 특구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목표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핀테크 기업 1000개사를 육성하겠다. 정책 지표로서 제시를 했는데 우리 핀테크 기업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우여곡절 스타트업 운영을 하시다 보면 힘든 점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핀테크 기업들이 더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박사님이 우리 기업들이 잘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직접 핀테크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대표님? 핀테크. 네. 네. 한숨이 마이크에 다 들어갔나요? 네. 그 핀테크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게 생존하려면 이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이게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생존율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 다시 재기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예전에 알쓸신잡인가요? 거기서 게이지수 한번 얘기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도시가 얼마나 포용적인가에 따라서 하이테크 그 도시하고 이제 중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사실 그 도시가 포용적이고 그 도시가 그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나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스타트업이 생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토양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공무원의 그 공무원분들 혹은 이제 그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 이해관계자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주로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그 민관 규제 상태를 이렇게 벗어나서요. 민민 규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공무원분들께 규제를 당하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큰 레거시 회사나 큰 빅테크 회사분들이 그 작은 핀테크 회사를 규제하는 그렇죠. 그런 환경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새로운 시도를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걸 한번 도전해 봐라라고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게 열어줄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 지금 빅테크들도 굉장히 작은 회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빅테크가 되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그런 환경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방향들도 굉장히 좀 포용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정책적으로는 사실
그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네, 네. 아니면 뭐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네, 제가 하이서울 기업이거든요, 저희가. 아, 네. 자부심, 네. 저희가 하이서울 기업인데, 몇 번 못 만났어요. 하이서울 기업끼리. 아. 저는 사실 하이서울 기업끼리 만나려고 하이서울 기업을 한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갔을 때 하이서울 기업들이 여러 종목의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분야가 다양한. 굉장히 네.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 대표님들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장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만나보면 좀 더 새로운 어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특별하게 그럴 수 있는 기회나 이제 그럴 수 있는 협업의 뭐 이런 장 같은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아쉽네요. 네. 네. 사실 정부나 국가가 하는 일은 규제나 공공재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제를 공급하는 거 외에 장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정리만 제가 좀 도와드리자면, 이 스타트업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그 도시가 얼마나 기업들에게 친화적이고 포용적인가, 그리고 또 역할이 있다면, 이 정부나 이런 관계자분들이 역할이 있다면, 그런 커뮤니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스타트업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세제와 관련된 부분도 잠깐 나온 것 같아서, 만약에 뭔가 세제 혜택 같은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대표님? 사실 아까 제도적으로? 이제 네. 홍콩,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네. 이제 교수님도 잘 아실 텐데 홍콩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많이 갔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법인세 이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교수님 앞에서 제가 주름을 좀 번데기 같이 말씀해 주름을 좀 주시면 되죠. 잡아보면 네. 런던이 그 금융왕국가 된 이유는 1930년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융 규제를 확 강화하면서 그 미국의 그 기업들이 다 런던으로 피난 가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다 법인세였습니다. 법인세 이슈. 예, 네. 회사 입장에서 사실 법인세가 가장 크거든요. 법인세 때문에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홍콩은 그냥 저 스타트업이나 법인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0이거든요. 실질적으로 0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목도 되게 단순하고요. 뭐 부가가치세라든가 증여세라든가 이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심플하군요. 네, 그 찾아보면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정부가 그 해외 법인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생각의 차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 뭐 이런 겁니다. 스타트업은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 좀 봐달라.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일 나겠죠. 그죠. 마음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열심히 네. 일하시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항구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사심이 조금 묻은 것 같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들어보셨을까요? 세제 혜택과 관련돼서 얘기가 많은데, 법인세. 네. 예, 법인세 이슈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이제 법인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제 보통 법인이라고 하면 그 회사, 영리회사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상법에 보면 회사의 형태가 한명합자, 주식, 유한 책임회사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하 대표님 지금 하시는 회사가 어떤 형태인지 대개는 저희들이 한 8, 90%는 주식회사 그렇죠.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법인은 별도의 그 법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납세 주체로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게 징수자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영하 대표님의 회사 주주가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대규모 회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네. 100만, 200만 되는 그 주주 개개인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는 법인 하나한테만
세금을 거두는 게 매우 효율적인 부분을 훨씬 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사업의 형태를 핀테크 회사들의 경우에 그 일반적인 회사 형태가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를 취했을 때 우리 세제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면 조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네. 일단 법인격을 가지면 다 법인세를 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개인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그쵸, 게 그쵸. 상당히 있습니다. 세제적으로. 그런 점을 조금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또 이제 탑5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숙제가 굉장히 많네요. 네, 하나씩 좀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다른 나라들 예시들도 들어보면 뭐 영국에는 규제 샌드박스, 이노베이션 패스웨이, 뭐 디지털 샌드박스 등을 적용하고 있고 또 두바이 같은 경우는 국제금융센터는 이제 금융특화 프리존, 현실 실증 라이선스를 시행하는 등 굉장히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아까 우리 이윤석 박사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1등이 하는 공부법을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살리면서 이 서울시가 이 금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왜 남들이 다 똑같은 옷 입는다고 해서 제 체형에 맞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나에게 맞는 옷을 디자인해야 되는데 서울이 금융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좀 특장점을 찾아본다면 차별점이 있다면 뭘까요? 전문가님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이제 대표님이나 교수님이 중간에 조금 언급은 하셨지만 저는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런던이 뭐 규제 샌드박스를 하고 있고 또 두바이도 네. 그 DIFC라고 하는 이제 일정한 공간 내에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제도들을 도입을 해서 외국인 투자를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과 싱가포르가 우리가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전략 중에 하나는 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저희가 시행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맞아요. 네. 규제 자유 특구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제 자유 특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일정한 공간 안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여기서 한번 만든. 해봐라.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는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 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를 이제 뭔가 본격적인 의미에서 어떤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하기엔 좀 협소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이랑 얘기했을 때도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서울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만약에 그런 규제 자유 특구 일정한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규제 자유 특구를 서울시 전체라고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네, 그러니까요. 이제 인구 1000만의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게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저희 뭐 종로나 아니면 강남이라든지 이런 몇 개의 지구를 한정을 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만 뭔가 규제 샌드박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만든다 그러면 제 입장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거를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네.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실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한 어떤 규제 샌드박스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업자들한테도 과감하게 길을 터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금융 서비스,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그 문호를 개방을 해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회의 장을 네.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을 이제 하나의 테스트 베드로 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페이민트 김영환 대표님이 옆에서 고개를 굉장히 크게 끄덕끄덕 예, 동감의 표시를 많이 해주셨어요. 만약에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까지 좀 우리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면 확실히 네. 좋겠죠, 대표님?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사실 국내 처음 도입됐을 때
다들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 사업자들은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그렇죠.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이 굉장히 괴로운 제도거든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괴로운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은 한두 명이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걸 다 검토하셔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이제 과로사를 유발하는 제도인데 네, 너무 네. 공감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꿋꿋하게 막 각 부서에서 그걸 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치까지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숨고르기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숫자도 좀 안 나오고 좀 이렇게 무서워하시고 좀 줄여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만약에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걸 못한다고 하면 서울시라도 열어주십시오. 서울시라도 열어주시면 서울시는 메가시티고요. 뭐 그쵸. 박사님께서 아까 이제 뭐 여의도나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면 어떠냐 근데 서울시 전역으로 해도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정도로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과 그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안정성을 볼 수 있는 네. 그걸 오디트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자신감이 있고요. 그럴 정도의 기술력이 있고. 그래서 그걸 믿으신다면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풀어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디지털화가 또 잘 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들, 특히 핀테크 혹은 빅테크 신생 기업들이 무언가 시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되어 있고 공무원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디지털 금융과 관련돼서도 이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시행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각 분야에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런 걸 좀 서울시가 해줬으면 참 좋겠다. 우리 대표님은 먼저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고 교수님 저희가 뭔가 서울시가 금융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지금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 제안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핀테크가 이제 결국은 이제 금융 분야에 있어서 이제 그 IT 기술 결합 이걸 주로 핀테크라고 하는 것 같고 그 안에는 뭐 다양한 업종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행도 있고요, 전문 은행도 있고 또 무슨 요즘 증권 회사 같으면 무슨 그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그런 이게 추천 서비스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한 직업 결제 이런 것들도 네, 다 네. 포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자꾸 원칙 말씀을 드렸는데 샌드박스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 하면 그 이름이 샌드박스지 않습니까? 모래판에서 그렇죠. 이 예, 안에서. 아이들이 왜 그 모래밭을 뭘 만들든지 그 안에서 놀면 오케이. 네. 어른들도 안심하고 다 네. 안심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모래밭을 아파트나 이제 동네에 만들어 주는데 그처럼 지금 말하자면 그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이게 가만히 봤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뒤에 가서 이제 사후적으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샌드박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또 그런 건데 이제 문제는 이 샌드박스가 지금 말씀처럼 이게 아주 활성화되려면 기본적인 저희들 규제의 원칙이 사전 규제이거든요. 사전 규제. 예, 예.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허용하고. 네. 이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소위 사후 규제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저희들이 제도가 많이 사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하고 서울시가 그런 점에서는 국제 도시화 하려면 아마 그런 생각들을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마다 네. 이게 과연 이 규제의 대상이 이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먼저 한번 좀 비용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네. 그게 가져올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많다면 그런 규제는 그쵸. 멈춰주는 이런 자제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우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부분이랑 또 서울시가 열심히 또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의 그 간극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좀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박사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차별성을 가지고 경제특구로서 도약하려면 저희 서울시가 좀 어떤 걸 노력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금융 중심지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이렇게 연구나 아니면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일 뭔가 강조해서 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 중심지가 금융만의 어떤 중심지로 성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무슨 소리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희가 뭐 뉴욕이나 런던이나 뭐 프랑크푸르트 네. 뭐 심지어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경까지도 포함해서요. 결국 이제 그런 나라들이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국가 자체가 결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더 융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이면에는 문화적인 어떤 그 강국이라는 그런 공통점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쭉 놓고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결국 미국이나 영국이 어떤 문화적으로 굉장히 또 융성했던 그런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금융 중심지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었고요. 그 이면에는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강국으로서의 면모도 있었지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짐작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문화의 어떤 중심 국가로서 네.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올라왔다고 그럼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사실 그런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이 사실은 경제적이나 뭐 금융의 어떤 영향력까지도 확산이 되는 그쵸. 굉장히 좋은 어떤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저희가 해외 진출이 굉장히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문화적으로 한류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선진국까지도 우리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에는 금융도 이런 문화적인 어떤 전파력이나 영향력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융복합 시대에 살고 네. 있기 때문에 인재도 융복합.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와 금융이 결부돼서 하나의 전략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에서 서울시도 뭐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다 그러면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또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K 콘텐츠 최근에 굉장히 또 붐이죠. 뭐 K-팝은 당연한 거고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지금 전 세계가 K 열풍인데 이런 지금 이 시기에 저희가 경제 강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그럼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연계해서 뭔가를 지원을 해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참 인생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맞습니다. 네, 투자도 네, 타이밍이고 네, 인생도 타이밍이고 이렇게 좀 바라는 정책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좀 쭉 들어봤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님들 모시고 하는 이야기니만큼 이 분기 세미나가 굉장히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정말 서울시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고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관련돼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 금융 중심지 현황과 해외 금융 중심지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더 모색해 나갈 수 있을지 방안을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내가 여기 오늘 토크 콘서트 온다고 해서 이거는 정말 준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말은 한마디 하고 가야겠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자유 발언. 우리 대표님 있으십니까 혹시? 교수님, 박사님? 네. 아니, 왜 콕 찝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인데 제가 말이 제일 많으면 어떡해요? 네.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말 한마디는 좀 하고 가고 싶다.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지금 사실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번 연도도 힘들었고 내년도 더 힘든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실 텐데 이렇게 또 금융사업에서 선두에서 연구하시고 고민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 모셨으니까 혹시 뭐 한마디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해야 네. 돼요. 아니 저는 강요한 건 아닙니다. 네, 대표님. 아, 다른 건 아니고요. 네. 그 언론이나 뭐 기사를 보면 핀테크가 빙하기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핀테크 영역이 이제 스타트업 핀테크 영역이 빙하기에 들어갔다. 굉장히 다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랩들이 있잖아요. 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랩에 보면은 네. 지원하는 회사들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VC들이 그 3G A 단계나 시드 단계에 투자하는 비율은 훨씬 더 늘었습니다. 네, 역설적.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투자를 그 VC들이 안 하시는 건 저희 같은 회사들이에요. 네, 중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중간 단계인데 매출이 없고 뭐 이렇게 밸류만 크고 뭐 이런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이제 중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전하시고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투자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빙하기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포유류들은 빙하기 때 살아남았습니다. 네, 꼭 도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와, 정말 진심 100% 담긴 마지막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1부에 이제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박사님, 그리고 국민대 법과대 안경봉 교수님, 페이민트 김영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전문가님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